소리 더 크게 들려주세요. 네, 깨끗한 대한민국, 깨끗한 정치, 당당한 대한민국. 여러분의 꿈과 내일이 함께하는 기호 11번 조원지 후보님 마이크 넘길 테니까요. 여러분 조원지 크게 외쳐주십시오. 방역법에 따라서 뭐 2m 옆에 사람 없으면은 마스크 벗었다고 그래요. 오늘부터 백신 패스 중단됐죠. 늦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나 시장 상인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코로나가 바이러스 변종이 또 오미크론이 대세가 되면서 유럽은 이미 마스크를 다 벗었습니다. 이제 독감 형태로 여기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국민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백신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문재인 정권만 K방역 자랑하다가 저도 제일 싼 아스트라제네카 2번, 화이자 부스터샷 1번 이렇게 맞았지만은 국민들을 볼모로 이렇게 코로나 방역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특히 선진국가에서 우리나라는 하루에 150만 명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나라인데 백신 수급 늦게 하고 또 효능이 별로 좋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대부분 맞게 만들고 청소년들까지 백신을 강요하는 또 국민들의 자유를 백신 패스로 막아버리는 이러한 형태는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K방역 가지고 자랑하고 또 지난 8개월 전에 자영업자 15분이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희들이 문화일보 전면 광고에다가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를 같이 넘겨가야 된다. 전 국민을 통제할 게 아니라 중증 환자 통제로 바꿔야 된다. 뻥을 쳤죠. 통제가 될 줄.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는 독감하고 같아서 변종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 자체를 국민들 통제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가지만은 중증 환자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때를 놓쳤죠. 코로나 우한에서, 중국 우한에서 발병했을 때 제가 발표를 했어요. 제가 중국 전문가잖아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출입국자를 다 막아라. 홍콩하고 대만은 같은 중국이잖아요. 그런데 중국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초창기에 거의 다 막았어요. 우리나라는 이 시진핑한테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열어버렸어요. 그때 제가 대구 출신이잖아요. 우한에 수학여행단 600명이 대구를 왔습니다. 중학생들이. 그것을 터져버린 겁니다. 그거를 어디로 몰았냐? 신천지로 몰았어요. 정말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백신 수급만 제대로 했으면은 우리 의료 시스템 또 의료진들의 그 노력, 봉사 이런 걸 따지면은 대한민국은 자영업자를 죽이지 않고 고통에 빠뜨리지 않고 코로나를 슬기롭게 이길 수 있었는데 결국은 잘못된 방역, 잘못된 백신 수급 때문에 자영업자, 시장 상인들이 최대의 피해를 봤습니다. 제가 시장을 어제 삼척시장을 간 걸로 81군데 시장을 다녔어요. 정치인이 그냥 시장 가서 뭐 10,000원, 20,000원 사는 게 아니고 제가 책을 팔아서 돈이 좀 남았어요. 그걸 가지고 81군데, 포항의 죽도시장, 부산 자갈치, 뭐 대구의 서문, 종로, 칠성시장, 서울의 광장시장부터 전국의 웬만한 시장은 다 갔습니다. 그 시장 상인분들의 말씀은 힘들어도 그만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식당 하는 분들 다 마찬가지고 자영업자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만두면은 대출받은 돈에 대해서 은행에서 바로 대출 회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들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안 된다. K방역 자랑하는 K방역은 국민을 탄압하고 또 국민들의 자유권을 묻고 자영업자의 죽음을 밟으면서 K방역 자랑했습니다. 저는 K방역 자랑할 때 그랬어요. 치료제 하나, 백신 하나 만들지 못하는 나라가 K방역을 자랑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국가가 필요한데 돈을 쓰지 않고 엉뚱한데 자기 인기몰이 하는데 표 얻는데 돈을 쓰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까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4개 정부의 토탈 다 합쳤는 국가부채가 560조였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딱 배가 늘었습니다. 지금 1000조를 훨씬 넘겼고 1100조 가까이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일자리 다 무너뜨렸어요. 실질적으로 청년들에 줘야 될 일자리를 민주노총한테 다 줘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노총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주인인 나라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져야 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청년 일자리를 무너뜨린 성과급 민주노총이 제일 먼저 요구했는 성과급을 정권지자 석 달 만에 성과급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정년 연장은 됐지 신축적인 정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박근혜 정부 때 90% 성과급 됐는데 3개월 만에 터뜨렸어요. 기업들이 시험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17만 8천 명 늘리겠다 해서 330조 썼습니다. 공무원 17만 8천 명, 공무원 평균 재직기간 합병 330조.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인당 공무원이 많습니다. 공무원은 사실상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일선경찰, 일산 동사무소 이런 곳에 있는 분들이 제일 고생하잖아요. 매년 평균 2만 명 정도를 이렇게 늘립니다. 공무원 늘릴지 몰라서 안 늘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래 시대의 국가를 열 줄 몰라서 돈 쓸 줄 몰라서 돈을 안 쓴 게 아닙니다. 청년들 지금 15세, 25세 이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국가를 조금씩 필요할 때마다 돈을 열었어요. 완전히 국가문 열어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좌파 정권 또 잘못된 유시민이라는 자가 대한민국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게 신케인주의라고 그래요. 그게 대한민국의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고 분배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마련한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사회주의 남미에서도 쓰지 않았던 그러한 정책을 자본주의가 활성화되어 있고 70년간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대한민국에 갖다 대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쁜 정권입니다. 청년의 일자리를 뺏어서 민노총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대한민국 청년들은요, 여러분들 집에도 아들, 딸이 있던 손자, 손녀들 있잖아요. 저희들이 대학 졸업할 때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의 청년들이 정말 우수합니다. 스펙도 좋고 외국어 다 잘하죠. 자기 나름대로 생각도 다양하죠. 그런데 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지도자나 정부는 실패한 정부고 죄악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주지 못하고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돈을 가지고 청년들의 인기를 얻으려는, 국민의 인기를 얻으려는 것은 전형적인 잘못된 포퓰리즘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정책은 분배 중심의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성장 중심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책입니다. 성장을 통해서 국가가 재정을 확보하고 그 재정을 재투입을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3만 불 시대에
3만 불 시대에서 묶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성장을 해서 3만 불이 넘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겨나가려면은 이제는 성장 동력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우리 공화당은 분배 정책, 소위 포퓰리즘 정책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살려서 대한민국의 파이를 좀 넓혀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정책을 써야 됩니다.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문제 가지고 26번의 정책을 썼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왜 좌파들은 집값을 다 올리죠? 그것은 과도한 시장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량을 늘리고 시장에 자율권을 주면은 저렇게 아파트 값이 두 배 오르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과 저주온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다 깨겠습니다. 부동산 3법부터 해서 시장에 맡기고 공급량을 늘리는, 그래서 서민들에게 집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다시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도시나 여기는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반이 넘었어요. 집값은 자기들이 올려놓고 세금을 때립니다. 좌파들의 사상이 그런 거예요. 집값을 올려놓고 그 집값 오른 만큼을 불로소득으로 봅니다. 자기들이 부동산 정책 잘못해놓고는 국민들한테 세금을 다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좌파 정권 들어오면은 부동산 집값에 대해서 신뢰성을 잊어버려요. 무신분립이라고 하죠. 좌파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상책을 부동산 악법을 내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을 국민들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30조를 더 거둡니다. 30조를. 대장동 사건은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건에 설계한 사람이 맞습니다. 저는 여러 의혹이 있지만 거기에 공범으로 봅니다. 이재명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세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한 사건에 연루된 세 사람이 자살을 하는 것은 100억 분의 1입니다. 그 주범인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줄 확률도 100억 분의 1입니다. 거짓말들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도 거짓말하고 이재명도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3억 5천 투자해서 5천억을 가진 나라는 자본주의 사회도 이것은 부정입니다. 부패죠. 권력하고 돈하고 이 권력을 띄고 돈을 벌겠다는 법관 출신들, 검사 출신들, 정치인 출신들, 거기에 이재명 지사가 불을 붙여준 겁니다. 민간업자가 개발할 것을 공공개발한다고 뺏어서 성남시민한테 줘야 될 6천억을 강탈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 150%, 용적률 예를 들어서 20층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을 195%로 올려서 5천억 또 뺏어갔어요. 그리고 토지 개발할 때는 공공개발로 하고 분양할 때는 민간개발로 또 바꿔치기 합니다. 여기에서 5천억 또 뺏어갑니다. 그러면은 돈이 2조 정도의 돈이 공중에 뜨는데 그 돈을 국가가, 성남시가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2조를 회수하지 않고 놔둔 거예요.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된 이재명 지사의 사인이 여러 군데서 사인한 게 나옵니다. 도둑놈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남시의 개인, 성남시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 혹은 지방 중에서 아파트 값이 오르는 지역, 이 지역은 기존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다 수사해야 됩니다. 이참에 성남시의 부패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권력과, 소위 권력과 돈이 연관돼 가지고 부동산 마피아, 부동산 스캔들,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돈을 끌어모으는
이 권력형 비리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대적인 부동산 부정부패자들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됩니다. 한 번은 끊고 넘어가야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요즘 단일화 문제 때문에 국민의 65%가 정권 교체를 요구를 했어요. 국민의 윤석열이 오만합니다. 제가 안철수 단일화 전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45년형을 때리고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윤석열이가. 그런데도 정권교체가 국민의 명령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당원들의 여러가지 질책이 있는데도 안철수 열흘 전에 단일화 요구를 했어요. 조롱했습니다. 조롱.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망칠 때 5년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싸웠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단일화를 하자, 그렇지 않으면 진다. 안철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머리에 맞지 않는 갓을 썼는 어린애 같은 이준석이가 안철수 단일화를 막아버린 거예요. 인간적으로 모멸시켜버렸습니다. 정권교체가 어렵게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뒤집어지면은 국민의 열망인 정권교체는 후보 단일화를 하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윤석열이가 용서가 되겠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데 정권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나라를 이런 식으로 체제적으로 무너뜨리고 시장경제도 침탈하고 자유우파의 역사로 좌파의 역사로 가려고 시도하고 추악한 짓들은 다 했잖아요. 서울시장 성추행 걸려가 자살했죠. 부산시장 성추행 걸리니까 치매의 노릇하고 안희정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5년 임기에 단체장의 4분의 1이 성추행으로 자살하거나 감옥 가는 그러한 정당이 또 표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일반적인 도덕성도 갖추지 못한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해요. 막아야 되잖아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이렇게 추락할 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그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내로남불 잘한 것은 자기가 다 잘했어요. 못한 것은 전부 국민한테 미룹니다. 그러한 정권을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과 같이 그 주변에 오만한 사람들이 단일화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악법, 악행, 악습에 또 나라에 대한 침탈에 5년간을 투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명령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단일화가 필요하다. 참고 참아서 제안을 했는데 거절했어요.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 교체가 안 되면은 그 책임이 누가 있습니까? 단일화를 하자는 쪽에 있습니까? 단일화를 거부한 윤석열이나 윤석열 에어사고 권력을 다시 독점하겠다는 그 사람들이 됩니까? 제가 두려운 것은 문재인이 자기들하고 생각이 같은 사상이 같은 사람, 호남 사람을 중심으로 권력기관 다 장악하고 또 돈까지 부정부패 스캔들까지 많잖아요. 그런데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은 끝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윤석열 주변에 또다시 문재인과 같이 저것끼리 해먹겠다는 놈들이 있는 겁니다. 저것끼리 해먹겠다는 놈. 그것이 단일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도둑놈들 아닙니까? 솔직히 작은 도둑이나 큰 도둑이나 똑같잖아요. 경기도지사 부인이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지 마음대로 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감옥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대장동도 대장동이지만은 경기도 법인카드를 가지고 둘이밖에 안 사는 집에서 회초밥을 왜 30인분을 시키고 고기를 그렇게 사쳐먹냐고요. 경기도 도둑놈이 저는 대한민국 도둑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뇌물 한 번 안 받은 사람, 그 사람을 감옥에 가서 이 45년형을 때리고 25년형을 살게 하고 4년 9개월째
다 몸이 망가져가지고 겁이 나서 사면시켜줬어요.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 뇌물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이 뇌물 한 푼 안 받았는데 6개월 동안 수갑 채워서 질질 끌고 다니고 아파 죽겠다고. 제발 좀 박근혜 대통령이 꾀병 부릴 사람이니까 정치병 정치해달라고 하는데 윤석열 2번 거부했어요. 윤석열 총장 사태 이틀 전에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 남은 집까지도 뺏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K미르 재단 가지고 국정농단 걸었는데 K미르 재단요 법원에서 증거 채택당한 됐습니다. 손석희가 JTBC의 손석희가 태블릿 PC 들고 막 떠들었는데 태블릿 PC도 증거 채택당한데 가짜입니다. 가짜. 국민을 그런 식으로 거짓 선동 조작 음모해서 멀쩡한 대통령을 쫓아보낼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달라 헌법재판소 앞에서 20만 명이 모였습니다. 제가 이런 단상에 서서 저는 돌아가시는 분을 직접 봤어요. 한 분은 경찰차 스피커에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피를 낭자하게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나머지 5분이 돌아가셨어요. 4분은요 안국역 4번 출구에서 밟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현장에 이 광장만한 현장에 실신해가지고 쓰러있는 사람이 빼곡하게 있었어요. 12명에서 15명이 병원에 후송됐습니다. 그분들 생사를 몰라요. 결국 2017년 3월 10일 날 탄핵재판소 앞에서 확인된 것만 5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위대한 대한민국에 그 잘난 척하던 언론 방송 한 줄도 안 냈습니다. 어느 정치인도 그 얘기 안 했어요. 어느 정당도 얘기 안 했습니다. 어느 지식인도 얘기 안 했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켜야 될 다 공범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 밝혀지면은 나라가 폭동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광화문에 200일 텐트를 주고 진실규명 투쟁을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2017년 3월 10일로부터 그분 돌아가시고부터 2년 6개월이 지나서 2019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집니다. 소방청에서 4분이 그날 돌아가신 게 맞다. 저희들이 5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여성 한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소방청에서 얘기하는 4분은 전부 다 남성이고 나라가 이게 자유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언론이 맞습니까? 그냥 박근혜 대통령만 탄핵시키면 자기들이 다 세상 좋은 세상을 알았는데 그렇게 5분이 돌아가시는 그를 한 줄도 실지 않는 언론. 백남기 논문 한번 차량 불태우고 차량 뒤집고 쇠파이프 가지고 하던 그분 돌아가셨을 때 국회가 1년 마비됐습니다. 인간의 죽음에 자아와 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비겁했어요. 지식인들은 굴종하고 정치꾼들은 진실을 덮어버리고 나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선이 무너지고 악이 지배하는 사회가 됐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도둑놈도 사기꾼도 거짓말하는 놈들도 부끄러운 대한민국 일반 국민의 수준도 따라오진 부끄러운 자들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좌파는 좌파대로 좌파 언론이 이재명 떠들고 조중동은 저거 사주들 지키려고 또 윤석열 이용해 먹으려고 윤석열 떠들고,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아니면은 국민의 윤석열 찍지 않으면은 나라가 망한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둑놈은 도둑놈들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선거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젊은이들은 전 세계의 최고의 국민입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배우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
영국의 BBC, 기타 자유국가의 언론으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웃기다는 거야. 저렇게 의혹이 많고 부끄러워서 자기 부인들이 선거장에 나타나지도 못하는 대통령 선거를 보고 미국이나 영국에서 조롱을 합니다. 왜 위대한 국민들이 쓰레기 같은 것들 때문에 조롱을 받아야 됩니까? 그냥 쓰레기를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살아있으면은 왜 내가 우리 국민이 너희들 때문에 전 세계로부터 조롱을 받아야 되냐? 그 쓰레기들을 드러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를 지키려고 전쟁을 치르면서 지킨 나라예요. 우리 선배님들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통해서 이 나라를 만든 겁니다. 거기에는 물론 나라를 건국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오신 국부 이승만 대통령, 또 힘들지만 하면 된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국민들을 그렇게 희망을 줬던 박정희 대통령, 또 자유통일을 통하지 않으면 2500만 북한 주민들이 정말 동토의 나라, 인간답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사는 북한 주민들을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나섰던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의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 다음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역사 이래에 저렇게 더불어민주당도 최악의 후보를 뽑아놓고 국민의힘도 최악의 후보를 뽑아놓고 두 후보를 찍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프랑스는 세계 7대 강국인데 프랑스가 정말 망하기 일보 직전 사회가 분열되고 이랬는데 국회의원 한 석 없는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저랑 비슷해요. 깨끗하고 정직하고 능력있고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국민들이 기존의 정당의 잘못된 것을 바꾸기 위해서 국민들이 들고 올라와서 마크롱을 대통령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크롱이 대통령 된 프랑스가 개혁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프랑스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국민들도 이제 3만 불의 시대에서 정말 이재명이 얘기하는 5만 불의 시대, 또 세계 5대 강국에 들어가려면 가치가 살아야 되잖아요. 대통령들이 도둑질하고 대통령이 추잡스러운 쓰레기들이 나와서 이재명 아니면 윤석열 찍으라 그러면 국민이 이러는 거예요.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후보고 윤석열은 국민의힘에서 추천해 보면 좋은지는 뭡니까? 국민들이 추천한 후보다 너 4년 5년간 하는 걸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는데 저렇게 감옥 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치마 자락 떨고 따라다니던 분들 다 도망가고 저 혼자 투쟁하면서 문재인 정권하고 5년을 싸웠어요. 그런데도 우리 대한민국은 언론 방송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날 5사람이 죽은 걸 다 알면서도 한 줄도 안 썼습니다. 언론이 죽은 거죠. 자기들이 이용가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줄을 서는 겁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천만,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서민이 고통받는 걸 압니까? 저 사람들이? 저 조은진은요, 결혼해서 제가 18번 이사했습니다. 13평부터 월세, 전세, 반전세, 2층 전세 등등 해가 제가 실세였잖아요. 국회의원 3선에 지금 국민의힘의 서열 3위에요. 그런데 저는 그 거짓을 보고 불의를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대구에서는 제 상대가 없었습니다. 19대 때 전국 1등 했습니다. 대도시에서. 20대 때도 60%가 훨씬 넘는 득표를 가지고 제 상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먹지 않았다는 거, 국정농단 하지 않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버려버렸어요. 저는 그래도 제가 나오면은 최소한 10명은 따라올 거다 생각했는데 정말 정치인들 용기 없습니다. 내려놓을 게 그래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이명박 정부 때 가장 잘한 개혁이 노동개혁인데 제가 했습니다. 제 파트너가 누군지 아세요? 추미애입니다. 추미애 정치적으로 죽다가 삼보일배 한다고 겨우 살아났어요. 박근혜 정부 때 가장 잘한 개혁이 공무원연금 개혁입니다. 그 공무원연금 개혁도 제가 했습니다. 양대 정부, 양대 보수 정권의 개혁을 제가 했습니다. 민노총하고 노동개혁할 때 소위 말하는 전임자라는 거 있습니다. 회사 나가지 않으면서 데모만 하면 거기 다니는 전임자들이 있어요. 그거 제가 없애버렸잖아요. 공무원연금개혁 끝까지 제가 저항을 했습니다. 무슨 저항을 하신지 알아요? 공무원 전 연령에 대해서 공평하게 분담을 하자. 근데 결국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노조 여기에 저항이 엄청나게 세서 지금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30대 공무원들이 부담을 많이 지게 됐어요. 그렇지만 돈만 빼가 쓰려고 하는 그 사람들하고 제가 493조 재정을 아꼈습니다. 실질적으로 600조를 아낀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당선되면서 이제 국민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 전부 다 폭탄 돌리기만 한 거. 자기가 안 하려고 국회의원들요. 민노총하고 싸우고 한국노총하고 싸우면 하겠습니까? 공무원들한테 요거도 먹는 짓을 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했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연금 개혁도 해야 되고 의료보험 개혁도 해야 됩니다. 그런 양대 정부의 가장 잘한 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이 저고, 그러면은 정말 큰 일을 한 거죠. 저는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에요. 제가 중간에 대우그룹의 33살 최연소, 대우그룹 전체의 최연소 부장으로 대우그룹에 가서 프로젝트를 담당하면서 전 세계를 많이 다녔습니다. 대한민국 같이요, 청년들 일자리를 이렇게 안 만들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것은 기성세대 지도자들의 실패예요. 특히 실패한 정권이고 대한민국의 불행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청년은 제일 똑똑한데 일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고 도리어 있는 일자리조차도 민노총에 갖다 바치는 그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죄악입니다. 여러분한테도 아들, 딸들이 있고